정부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침을 내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면서 2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주식 백지 신탁 심사 결과 의원 27명의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심사 결과를 받고도 주식을 팔거나 관련 상임위를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노선조정과 양사노조의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사실상 대부업계의 기본금리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런 대출도 받기 어려워질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방송인사 유리 씨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이를 출산한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선 이 같은 비혼 출산이 어려운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집단에서 또 지속적으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말에는 다급함이 실렸습니다. 이 코로나19 번짐세 지금 못 잡으면 겨울엔 더 어려워질 거란 경고가 묻어 있는데 이 환자 증가 추세 연일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이미 넘어선 지자체가 여럿이고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도 격상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최근 한 주간 수도권과 강원 지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각각 99.4명과 13.9명. 강원은 정부가 내세운 1.5단계 격상 기준을 이미 넘어섰고 수도권도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건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낸 수치인데 통상 1 이하로 떨어지면 감소 추세, 1이면 현상 유지입니다. 현재는 1 이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현 상황을 그대로 두면 2주에서 4주 뒤엔 300~400명 가까이 늘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그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병상도 걱정거리입니다. 중환자 병상이 확충됐지만 숫자가 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숙련된 인력과 충분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준 장비와 인력을 모두 갖춘 입원 가능 병상 수는 75개뿐이어서 지금처럼 환자 증가 양상이 1, 2주간 지속할 경우 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1.5단계는 이미 적용이 됐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5단계로 격상되면 노래 연습장에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이나 카페는 실내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50%에서 30% 이내로 줄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수 30% 이내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격상 방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새로운 환자 223명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대입니다. 국내 발생도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고 경북과 전남도 두 자릿수입니다. 전국으로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카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20명 넘었고요. 수도권의 한 대학원과 지역 동호회 관련해서도 모두 14명입니다. 경북에서는 가족 모임 등에서 또 전남에서는 직장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에서는 요양원, 또 방문 판매업 등을 고리로 나흘 연속 하루 평균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춘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희연 기자, 강원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원주와 철원 확산세가 빠릅니다. 강원도에선 오늘 4개 시군에서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4명, 속초 2명, 홍천과 철원 각 1명씩입니다. 원주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0대 직원과 이 직원의 자녀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에서는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2명이 확진됐고요. 홍천은 기존 요양원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에서는 확진자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지금도 역학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누적 확진자 수가 현재 422명이 됐습니다. 이달 들어 보름 남짓한 기간에 1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1월 확진자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왜 이달 들어서 이렇게 빠르게 강원도에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도권의 감염이 강원 지역으로 넘어와 지역 감염으로 번진 겁니다. 원주 사례와 같이 한두 개 시군에서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퍼지는 것이 강원도 확산세의 특징입니다. 또 확산세가 시군 간 경계를 넘어 지도에 점이 찍히듯 산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최근 확산세가 요양원이나 방문 판매업, 교사 연수 등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시작해 가족 간, 주민 간 감염 등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대책도 시군마다 다릅니다. 요양원이 전파 고리가 된 철원의 경우 전통시장의 문을 닫았고 인제군은 금융 방문 판매업 관련 확진자가 집중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강원도 내 군부대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기간 군인들의 외출, 외박은 가능하지만 유흥시설 방문은 금지됩니다. 강원도도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최근 감염이 번지는 걸 보면 특징이 가족, 지인 모임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또 젊은 연령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이 식사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수능과 연말 모임 등 위험 요인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수원대학교의 미술대학원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이 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됐고 확진자의 가족이 속한 동호회 회원, 지인들로까지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카페를 이용한 10여 명이 확진됐고 종사자와 지인들에게도 전파됐습니다. 일상 감염이라는 새로운 감염 양상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감염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국면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간의 전파 조사 등을 통해 확진자 중 젊은 층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신규 확진자의 절반은 40대 이하였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 직전 한 달간에 비해 10.8%포인트 증가하는 등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무증상, 경증이 많아 감염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반면 사회활동 폭은 넓어 확산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확산 위험 요인도 특히 젊은 층에게 더 큰 위협입니다. 실내 생활이 증가하는 계절적,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다음 달 예정된 수능과 성탄절 연휴,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등인데 모두 젊은 층 중심으로 치러지는 행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회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사나 음주를 하지 않는 형태로 행동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 지인 간의 전파를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식당과 카페, 찜질방이나 실내 체육시설, 직장 등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이 사람, 영국의 존슨 총리입니다. 한 차례 감염됐었는데 확진자와 접촉해서 또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지금까지 5,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환자 수 가장 많은 미국은 1,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엿새 만에 100만 명이 새로 확진될 만큼 감염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3차 확산이 시작됐다는 일본. 스가 총리는 내년 7월에 관중을 입장시키고 도쿄올림픽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난 3월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결정 이후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내년 7월로 미뤄진 올림픽을 이번엔 반드시 치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来年の夏、人類はウイルスに打ち勝った証として東京大会の開催を実現をする決意。
스가 총리가 관객을 입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바흐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Very, very confident that we can have spectators then in the Olympic stadia will enjoy a safe environment. 현재 일본 정부는 선수단 15,000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외출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관중 허용 정도는 국내외 감염 상황을 봐가며 내년 봄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관론은 여전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하고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도 이미 2차 유행기를 넘어섰습니다. 겨울철과 연말 연시를 맞아 하루 5,000명까지 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런데도 IOC와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최에 집착하는 데는 취소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언급됩니다. 바흐 위원장은 예정된 올림픽 직후인 내년 8월에 스가 총리 역시 내년 9월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올림픽 성공으로 재선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입법,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까지 이 국회의원이 지닌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권한을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데 쓰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박덕흠 의원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15년째 운영 중인데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와 함께 국회의원 주식과 이해충돌 문제를 심층 분석해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21대 국회의원 주식 백지 신탁 심사 결과입니다. 이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가 주식 보유 사례 42건을 심사했는데 27명은 주식과 상임위의 직무가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주식을 팔거나 또 상임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의원 2명은 주식을 팔지도 상임위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정성호, 석혜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정보보안업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20년간 운영해온 곳인데 정부 기관과 금융업체가 납품처입니다. 3년 전에는 이 벤처캐피탈 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랑 벤처 업체들 연결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벤처를 발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영 의원은 두 업체 최대 주주로 20억 원 넘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관련 법과 감독기관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에 배정됐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는 이 의원이 보유한 두 업체 주식이 정무위 활동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받은 건 9월 2일. 한 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임위 교체를 신청해놓고 정무위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활동을 한 달 반 넘게 계속했습니다. 벤처캐피탈 활성화 법안 여러 건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30%의 VC가 망하고 다시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VC도 지금 스타트업입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위성기술 벤처회사.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분 98%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과기부 출연금 16억여 원을 받아 아리랑 위성 관련 용역도 주관했습니다. 국가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위성정보 전문가인 조 의원은 이 회사를 포함해 위성기술업체 2곳 주식을 47억 원어치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과방위에 배정됐습니다. 주식 심사 결과는 직무 관련성 있음. 조 의원 역시 주식을 팔지 않고 상임위 교체를 신청했지만 그 뒤로도 한 달 반 넘게 과방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현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지 위성 활용도 안 되시면서 계속 쥐고 있으면 국가적인 정말 큰 재앙입니다. 두 의원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주식을 팔지도 상임위를 그만두지도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영 의원은 공직자가 의정 활동을 사익에 이용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해 충돌에 해당될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심사 결과를 받고 과방이 사보임 신청을 했지만 당 사정으로 교체가 되지 않아 원내 지도부에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강제로 누구를 빼내야 돼요. 멀지 않아서 딴 데로 대체할 거예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오늘 조명희 의원 상임위를 주호영 원내대표와 바꿔 복지위로 교체했고 이영 의원 상임위는 행안위로 교체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백지 신탁 심사 조항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과 가족이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소속 상임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상임위를 바꿔야 합니다. 주식을 팔지도 않고 상임위를 바꾸지도 않은 채로 의정 활동을 계속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벌받은 의원 있을까요? 2005년 주식 백지 신탁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고발이나 과태료, 경고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처분받은 건 단 2명. 심사 청구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의원 2명이 경고를 받았는데 그나마도 경고일은 올해 5월 12일, 20대 국회 폐회 직전이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공적 자금, 즉 나랏돈 8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두 회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통합되는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지난해 3분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엔 이미 3조 원대 공적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위기의 두 국적항공사를 모두 살리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결국 합병.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불확실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 통합 작업은 산업은행이 투입할 자금 8천억 원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사는이 이를 사들여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나중에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한진칼의 교환사채를 사는이 사서 3천억 원을 더 보태기로 했습니다. 한진칼은 사는에게서 받은 8천억 원 거의 전액을 대한항공에 투자합니다. 대한항공은 이 돈으로 아시아나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약 64%를 확보하게 돼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런 통합 절차를 내년 하반기에 끝낸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하는 등 국민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부는 사는이 보유할 한진칼 지분 등을 지렛대 삼아 두 회사의 통합 과정은 물론 이후 경영까지 감시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합 발표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랐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가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형 단일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통합이란 카드를 꺼냈지만 합병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하면서 국적기 경쟁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렇게 양대 항공사를 꼭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변수에 결국 통합이란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객과 화물운송 실적을 보면 대한항공이 세계 19위, 아시아나가 29위인데요. 실적만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입니다. 문제는 두 회사가 합칠 경우 중복되는 사업 영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구간만 봐도 한두 개를 제외하곤 대부분 노선이 겹칩니다. 특히 국내선은 자회사까지 합치면 점유율이 60%를 훌쩍 넘게 되면서 저비용 항공사 3곳의 추가 합병도 예고됐습니다. 독과점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또 한 가지 과제는 두 회사 직원들의 강한 반발입니다. 두 회사 노조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인수합병에 강력히 반대한다. 노사정 합의체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즉각 내놨습니다. 정부는 신규 노선을 개척해서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속에 현실성 없는 희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에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들어가는 것도 논란입니다. 이미 조원태 회장과 각을 세워왔던 사모펀드 측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 그리고 회사 안팎의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낼 해법 제시, 크게 이 두 가지가 이번 합병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국적기를 타고 해외 순방을 다니고 싶다. 지난 1969년 한진 상사는 당시 대통령 요청으로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한항공은 비약적 발전을 일궈내 대한이란 이름을 달고 세계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과 몇 년 새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소유주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국적기 지위를 박탈해라, 대한이란 명칭을 쓰지 마라 이런 요구가 빗발쳤고 그룹 일가는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커진 영향력과 위상만큼이나 책임도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면 세계 7위 규모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책임이 날개 위에 얹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선의 승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번복하더니 아예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하지만 원활하게 권력을 넘겨주라는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자정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번 대선의 승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합법적인 표만 계산하면 등에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엔 아예 전제 없이 승리를 단언한 겁니다. 바이든이 부정선거에서 이겼다는 글에 패배 인정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한 차례 번복하더니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 주말 지지자들의 집회, 일부 측근들의 동조 속에 불복을 이어가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권력 이양을 촉구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볼턴,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for leaders of the Republican Party to explain to our voters, in fact, Trump has lost the election and that his claims of election fraud are baseless. 오바마 전 대통령도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실망감을 표하며 권력 이양을 압박했습니다. President, are servants of the people. It's a temporary job. We're not above the rules. We're not above the law. That's the essence of our democracy. 바이든 당선인 측의 인수 작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야 하지만 인수위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현직 관료들의 접촉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가 힘든 만큼 바이든 자문위원들이 이번 주 중 백신 제조사들과 만나 백신 유통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방역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25일 만에 공개된 행보입니다. 공개된 핵심 안건은 이번에도 코로나 방역이었습니다. 세계적 확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비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겁니다. 평양의대 당위원회가 엄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 뽑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를 비호 묵인 조장시킨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 검찰, 안전 보위 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됐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약품 관련 비리 행위나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특권적, 특혜적 불법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연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그거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내부 체제 단속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대한 반응은 아직도 없습니다. 최근 몇 차례 미국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하면 꽤 긴 침묵입니다.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가 진행 중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 닷새째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본격화되면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시 전체가 짙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멀리 있는 건물들은 윤곽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짙은 스모그 탓에 장수성 6개 도시의 고속도로 일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봉쇄됐습니다. 我是从那个什么从郑州到盐城去拉货的，然后就是因为大雾嘛封路了，然后在这个高速上等了有3-4个小时了。 허베이성 고속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텐진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질 지수가 190대를 기록했고 허베이성 남쪽 지역은 200을 넘기도 했습니다. 공기질 지수는 초미세먼지 등 6가지 오염물질의 무게로 대기 오염도를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특히 베이징시와 허베이성 일부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나쁨 수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앞으로 공기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과 시안 등 중국 도시 대부분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난방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공업도시들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량도 늘었습니다. 모두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11月以来，我国北方逐渐开始全面供暖。国铁集团自11月起，在全路开展东煤保供60天专项行动，调集运力，确保煤炭供应。 중국은 올해 10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예년보다 낮추겠다고 목표를 잡았지만 겨울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기 오염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법정 최고금리라고 합니다. 말은 상한선이지만 사실상 대법계 기본금리입니다. 2002년만 해도 연 66%에 달했는데 그동안 단기적으로 낮아졌죠. 정부가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더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보다 4%포인트 더 낮아지는 건데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정치권에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면 더 낮춰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불법 사금융만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을 김범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혜택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저신용자 약 240만 명 가운데 208만 명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액수로는 4,800억 원 정도입니다. 대법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신용자 일부가 오히려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32만 명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3만 9천 명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을 위해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 예산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해마다 2,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예상보다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대부업 문턱이 더 높아진 경험 때문입니다.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한 다음 대부업 평균 대출 승인율이 16% 수준에서 11%대까지 하락했습니다. 2천만 원쯤 빌린 게 나중에 뭐 한 4억이 돼버린 거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또 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가 또 늘고.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50만에서 많게는 80만 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채시장, 정책금융 통해서 다 막겠어. 사채시장이 그렇게 잘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리로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느는 만큼 아예 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연 20%보다 더 낮추자는 법안만 3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대부 업체들이 금리를 낮췄어도 지금까지 P2P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서 잘 생존해 왔기 때문에 하지만 학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을 더 강화하는 게 피해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란 게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KBS 미녀들의 수다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일본 출신 방송인이죠. 사유리 씨가 이달 초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미혼으로 알려진 사유리 씨는 실제 결혼하지 않고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을 하고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통념으론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엄마가 된 겁니다. 이렇게 결혼 안 한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는데 정작 비혼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면 장벽이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먼저 엄마가 된 사유리 씨의 이야기를 신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유리 씨는 평소에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왔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서 요즘 엄청 노력 많이 해요. 남자도 지금 8개 올리고. 올해 나이 41살. 우연히 찾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남자 기능이 48이다. 그래서 자연임신도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하더라도 성공률이 높지 않다. 그때 진짜 눈앞에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서 임신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유리 씨. 결국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한 뒤 일본에서 출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는 거는 저는 어려워. 일단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결혼하는 사람이만 시험관이 가능해요. 엄마가 된 지금 사유리 씨는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옆에 없을까 봐 불안해요. 행복해서 이게 꿈이었으면 어떨까나 생각해서 자는 게 무서워요. 자발적 비혼모가 된 과정을 알리기로 결심한 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증 받았다고 말하지 마. 사람들이 차별할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나 때 인정하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아기를 낳는 거를 인정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낳아라만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20대 절반 가까이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사유리 씨처럼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싶다는 미혼 여성들, 조지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난자 냉동 등 여성 건강 관련 모임을 운영 중인 40대 안주희 씨. 몇 년 전 병원에서 임신 가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 정자 기증을 알아봤지만 미혼 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하겠다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싱글맘이 되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덴마크까지 찾아봤고 결국에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아서. 최근 몇 년 사이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미혼 여성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신 여건이 안 되더라도 출산을 포기할 순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간 보험처럼 제가 혹시라도 아이를 너무 강력하게 원하고 싶을 때 낳을 수 있을 만한. 하지만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건 사실상 국내에선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에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런 시술을 하는 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혼 여성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안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병원 내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아직 정자가 많지 않으니 일단은 난임 부부에게만 써라. 기증받은 정자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미혼 여성의 임신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모부가 둘이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없다라는 그 정상성에 기반한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지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혹은 뭐 나이가 많이 됐고 50이 됐고 했을 때 내가 내 체력과 경제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OECD 국가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율은 평균 40%나 되지만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1.9%로 가장 낮습니다. KBS 뉴스 조지안입니다. 네, 화제를 모았던 KBS 드라마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백꽃 필 무렵의 주인공 동백입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 결국 조금 다른 동백이 가족을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빠 없는 게 뭐 그렇게 쉬쉬할 일이라고. 나도 아빠 없었어. 얘 꼭 이 집집마다 아빠가 다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처럼 세상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을 응원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조금 다른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할 수는 없을까요? 이 다른 나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비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물론 찬반 논란도 여전한데 최근 프랑스에서도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파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민여 특파원, 이 비혼 출산 어떤 부분에서 논쟁인 겁니까? 네,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발의한 법안 때문인데요. 모든 여성을 위한 인공생식법이라 불리는 법인데 독신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암 환자나 불임, 난임인 남녀 커플로 제한됐던 난자 냉동과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확대하고 검사비와 시술비도 환급해 주겠다는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단체는 출산권 보장과 동성애자 권리 확대 차원에서 환영하고요. 의학계 또 일부 종교단체는 대리모 출산,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합니다. Toutes les femmes, tous les parents ou les futurs parents peuvent être aidés et accompagnés financièrement. C'est fabuleux. On gomme tout un tas d'inégalités. Qui dit PMA dit bientôt la GPA, la commercialisation d'un enfant, c'est pas possible. Le scrutin est clos. 지난해 법안 지출 이후 격렬한 찬반 시위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또 법안도 프랑스 상하원을 오가며 2,300군데가 수정될 정도로 격론이 일면서 아직까지도 최종 통과가 안 됐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보다 먼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도 있죠. 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에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등 17개국, 그리고 영국은 독신 여성 또는 동성 여성 커플에게 인공생식을 통한 출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그동안 금지해 왔는데요. 이러다 보니 유럽 내에서도 원정 시술이 급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가까운 스페인 등으로 비싼 비용을 내고 원정 시술을 가는 여성이 연간 7,000명에 달합니다. 7 à 10 jours sur place pour la première fois, entre la ponction, les traitements, tout ça. Donc du coup, on en a pour grosso modo 10 000 euros. 네, 그럼 이 나라들에서 법제화된 배경은 뭡니까? 네, 결혼 제도의 한계, 또 임신 출산에 대한 신체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유럽에선 성소수자 권리와 대한가족 측면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1999년 결혼이 아닌 동거, 또 동성 커플의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2013년에는 동성 간 결혼도 합법화했는데 수십만 명이 반대 시위를 벌일 정도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이번 인공생식 허용엔 프랑스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성 정체성이나 결혼 여부를 떠나서 아이를 낳을 권리, 가족을 이룰 권리가 확장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다시 혼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 전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크게 후퇴한 관련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정의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3가지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요양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이 예고한 산안법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벌금 하한액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업주에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는데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거나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겁니다. 앞서 정의당 법안이 모든 중대재해에 사업주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지 대책이나 과징금으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고 3명 이상 사망을 기준으로 정한 걸 비판했습니다. 과징금만 세게 매기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2번째와 3번째, 즉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나 철도, 지하철 사고 등의 대책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모호해졌습니다. 당론 처리가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국민의힘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초당적 협력을 얘기했지만 당내 환노위원들은 당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자체 법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환노위와 법사위가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게 골자인데 하지만 적용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셈법이 다르고 시민사회에서는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하거나 혹시 사모님이 이 씨가 아닌 건 아니죠? 그건 제 자식의 이름입니다. 의료 기록까지 동의 없이 공개합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 후보자 치료받은 내역을 제가 왜 궁금해서 그랬냐면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청문회가 걱정돼 공직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문회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은 역대 정권 때마다 여당 쪽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물론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여야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TF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그러나 여야의 셈법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를 전제로 청와대 검증 자료까지 받되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최대한 빨리 하자는 입장입니다. 합의가 알려지자 인사검증의 후퇴로 이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언론의 의무, 또 대통령 인사권을 비판하는 이런 것들도 또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역할이거든요. 의무고. 경실련은 도덕성 검증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비공개 논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청소와 쓰레기 분류 그리고 택배 관리까지 아파트 경비원들이 평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에게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겠죠. 이러다 보니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정부가 최근 관련 법들을 정비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바꿔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일부 허용했고 경비업법 적용 시점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법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 경비원들 사이에는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대량 해고를 불러 일자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경비실 초소마다 투표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인원을 줄일 것인가,
또 용역업체에 맡길 것인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결과 이 아파트는 경비를 용역에 맡기기로 하고 경비원 38명 가운데 16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규제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경비원을 직접 채용할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 기동사를 또 한 명 써야 되고 자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조건을 맞춰서 경비업에서 허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은 법원 판례에 따라 경비원이 결격 사유가 없는가 검증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본격 규제는 경비업법 적용입니다. 내년 10월부터는 경비원들에게 청소나 분리수거 등을 시키지 못합니다. 대량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계도 기간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10월 20일까지로 10달 더 늦췄습니다. 관련법 시행이 10달 미뤄졌지만 전국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노년층 일자리가 없어질까 벌써 걱정이 큽니다. 용역업체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연령을 밑으로 내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국토부는 지난달 급히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일부 관리 업무를 예외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허용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보행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맺은 약속이라는 입장이지만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다, 졸속 추진이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은 양측으로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소음과 매연 속을 걸어야만 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차로로 단절된 회색 콘크리트 광장, 세계 최대의 중앙 분리대라는 오명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광화문 광장의 문제대를 먼저 내년 2월까지 광장의 동쪽인 주한 미국대사관 앞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차로에서 9차로로 바꿉니다.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광장에 편입하고 보행로와 공원을 갖춰 내년 10월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차도를 없애고 광장을 만들어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나무 7천여 그루를 심고 이곳에 자전거 도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기 시정을 선거를 5개월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급하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문화를 지킬 수 있고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원을 만들 경우에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서 불편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논의한 결과를 추진하는 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지하 광장 조성 계획은 취소되면서 예산은 2년 전보다 189억 원 줄어든 791억 원이 투입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